안녕하세요. 법과정치 황승민입니다. 자, 이제 저하고 이제 조금 배웠죠. 이것저것 많이 배웠는데 아니, 많이는 아니죠. 그렇게 썩 많이 배운 건 아니고요. 조금씩 배워 나가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그 강의 시작하고서 이제 초반부에 이제 OX로 전 강의에 대해서 복습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 여러분들 잘 정리하고 넘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다 풀어 보시고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런 식으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한번 갈게요. 자, 이제 8강 복습이죠. 자, 갑니다. 이원 정부제, 프랑스 형태죠. 국가 원수는 국민에 대해서 정치적 책임을 진다. 이거 맞을까요? 틀릴까요? 이거 맞는 말이죠. 여러분들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누구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진다라는 얘기는 자, 누구에 의해서 선출되었느냐라는 것으로 바꿔서 생각하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정치적 책임을 지는 건 이거는 뭐냐? 이 이원집정부제에서 당연히 맞는 얘기인 거죠. 자, 맞고 72번 이원정부제에서 동거정부가 들어선다. 이 동거정부라는 말의 뜻은 이거죠. 대통령의 소속 정당과 그 다음에 총리의 소속 정당이 서로 다른 경우에 그 내각을, 그 정부를 동거내각 또는 동거정부라고 얘기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맞는 얘기고 73번 이원정부제에서 대통령과 총리의 소속 정당이 항상 일치하지 않는다. 72번과 상통하는 내용인 거죠. 오케이. 그다음에 74번. 이원정부제에서 대통령과 총리는 모두 의회에 대해서 정치적 책임을 진다. 자, 여기서 요 대통령은 국민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총리는 의회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이다. 이렇게 바꿔야 되겠죠. X. 우리나라 총리는 의원 내각제 요소 맞습니다. 맞죠? 맞습니다. 맞고. 그 다음에 76번. 우리나라 행정부에 의한 법률안 제출권은 의원 내각제의 특징인 거죠. 맞는 얘기고요. 77번.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은 의원 내각제의 요소이다. 맞지요? 가 아니고 이 법률안 거부권은 대통령제의 고유의 속성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 77번 특히나 신경 쓰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78번. 우리나라에서 국회의원은 국무위원을 겸직할 수 있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의원 내각제이다. 맞습니다. 의원 내각제의 특징이죠. 79번. 우리나라에서 총리와 위원, 국무위원, 이제 장관 생각하면 되겠죠. 에 대한 해임 건의권은 의원 내각제 요소 맞고요. 그 다음에 대통령의 국회 출석 및 의사 표시권은 의원 내각제 요소이다.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프랑스의 형태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형태 잘 구별해 놓으시고 당연히 출제 빈도는 이 미국의 대통령제와 영국의 의원 내각제가 그 포인트는 훨씬 핵심적인 거 훨씬 많으니까 그런 것들 잘 연동해가지고 정리해 놓으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되시겠죠?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이제 이번 시간은 뭘 정리하느냐 이걸 정리합니다. 정당을 배우고요. 정당 그리고 선거를 배웁니다. 정당과 선거를 배우는데 자, 한번 오세요. 일단 기본적으로 요걸 배우는 겁니다. 정치 참여라는 주제를 공부하는 거예요. 정치 참여. 자, 그러면 우리가 보세요. 이 정치라고 하는 거 우리가 배웠고요. 그 다음에 이 참여라는 말을 지금부터 배우는데 뭐 여러분들 솔직한 얘기로 뭐 국어적으로 언어적으로 정치라는 말과 그 다음에 참여라는 말을 모르는 친구들은 없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정치 참여인데 여기는 진짜 기본적으로 이거 생각해야 되겠죠. 국가 현상설에 대한 정치의 의미다라고 생각하는 게 좋아요. 알겠습니까? 다시 얘기해서 우리가 뉴스를 켰을 때 오늘 대통령은 오늘 국회에서는 뭐 이런 식으로 이 좁은 의미의 정치에 대해서 참여하는 거 그런 걸 주로 얘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이 정치 참여에서 일단 기본적으로 뭐가 있느냐 뭐 선거로 참여하는 거 그 다음에 투표 참여하는 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정치 참여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게 무엇이냐 정당이라는 겁니다. 정당. 그러면 이 정당하면 여러분들 떠오르는 게 혹시 있나요? 정당? 자, 여러분들은 이제 수험생이니까 자, 이제 선생님 이제 그 부인한테 선생님 아내한테 정당이 뭐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면 선생이 안 해야 되는 사람은 정당?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 진보정의당 이런 게 정당 아니야? 라고 얘기할 게 뻔하거든요.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정당이라고 하는 건 새누리당, 그 다음에 새정치민주연합, 그 다음에 진보정의당 뭐 이런 것들이 다 정당들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우리가 이 정당을 기본적으로 의미를 부여해야 되겠죠. 첫 번째 정당이라고 하는 건 정치적 견해라는 말을 씁니다. 정치적 견해. 자, 그러면 이 정치적 견해라는 말의 뜻은 뭐냐? 정치적으로 정치에 대해서 어떤 특색을 갖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수를 좋아한다. 또는 진보를 좋아한다. 또는 환경 보호를 좋아한다. 또는 노동자 보호가 핵심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이 정치적 견해가 동일한 유사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자발적으로 무엇을 한 겁니까? 결사 모인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발적으로 모인 겁니다. 정치적 견해가 유사한 사람들끼리 뭐 완전 동일할 수는 없겠지만 유사한 사람들끼리 자발적으로 만든 어떤 결사체다라고 얘기합니다. 됐죠? 됐죠? 자, 그래서 이 정당은 기본적으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 정당 같은 경우에는 정강이라는 게 있어요. 정강. 그 다음에 이 정당 같은 경우엔 당헌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뭐냐? 이 정당 내부의 어떠한 규칙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 정강이라든가 당헌에 기준하여서 이 정당 운영이 이루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 정당의 의미, 이게 기본적인 것들이고요. 자, 여기서 잘 보셔야 돼요. 이 정당은 이겁니다. 여론이 있어요. 여론이 있습니다. 여론. 그 다음에 정책이 있습니다. 그럴 때 이 여론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정부의 정책을 있을 때 이 여론을 정책화시키는 기능을 담당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정당이라고 하는 그러한 조직, 집단은 행정기구인가요? 우리 배웠어요. 1강인가 거기서? 행정기구가 아니죠. 이건 비공식적 정책결정기구입니다. 비공식적 기구예요. 됐습니까? 그러면 이 정당은 여론을 정책화시키는 기능을 얘기하는데 그럼 이건 무슨 얘기인가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런 얘기겠죠. 이 정당이라고 하는 건 정치 참여가 가장 활발한 어떤 조직, 집단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됐습니까? 예를 들어서 박근혜 대통령님 계십니다. 그 다음에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의 대표님이 계십니다. 그러면 문재인 씨다, 박근혜 씨다 라고 얘기를 할 때 그 사람 하면 같이 떠오르는 게 있잖아요. 그쵸? 이 사람은 새누리, 이 사람은 새정치민주연합 이런 게 떠오르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이 정당이라고 하는 건 여론을 정책화시키기 위해서 활동을 하는데 가장 그 정책화시키기에 가장 힘이 강력한 비공식적 기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여론의 정책화 기능을 합니다. 그 다음 또 뭐라느냐? 이겁니다. 선거에서 후보자를 배출합니다. 선거에서 후보자 배출이에요. 자, 이게 이 정당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이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됐습니까? 그러면 이 선거에서 후보자를 배출하는 거는 왜 그럴까요? 이겁니다. 정당의 주요 목적은, 가장 중요한 목적은 정권을, 정치적 권력을 뭐하기 위해서 획득하기 위한 목적이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정권 획득이에요. 정권 획득. 그래서 어떤 정당에서 후보자를 배출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당선됐습니다. 그럼 그런 정당을 여당이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정부와 더불어서 함께 가는 정당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대통령 당선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 들판에서 있다라는 뜻으로 야당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야당 이렇게 합니다.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도 기억하셔야 돼요. 정치 사회화 기능을 담당한다. 정치 사회화. 여러분들 사회화라고 하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사회적 존재로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면 정치 사회화는 뭘까요? 정치가 이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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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렇다, 그렇다라는 걸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정치화시키는 것이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은 인간은 정치적 동물이고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얘기한다는 게 다 여기 나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게 정당이에요. 이게 정당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정당이 존재하는데 이 정당을 자, 우리가 뭘 배워야 되냐? 정당제도의 유형을 공부해야 됩니다. 정당제도의 유형을 공부합니다. 요게 중요해요. 정당제도 유형. 자, 첫 번째 뭐가 있느냐? 일당제 시스템이 있어요. 일당제. 두 번째 복수정당제라는 게 있어요. 자, 일당제라는 말은 말 그대로 정당이 하나라는 뜻. 복수정당제는 정당이 복수 2개 이상이라는 뜻으로 일단 직역을 해도 되는데 정확한 뜻은 그런 게 아니에요. 일당제라고 하는 건 정당이 하나인 경우도 일당제가 될 수 있지만 됐습니까? 하나의 정당 이외에 막 굉장히 많아요. 한 30개 이렇게 있어요. 정당이. 그런데 유독 하나의 정당에 의해서 전국이 운영되는 것. 이것도 일당제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의 강력한 정당이 있다. 그리고 나머지 정당은 거의 힘이 없다. 이런 게 일당제. 그리고 이 복수정당제라고 하는 건 자, 이겁니다. 2개 이상의 정당에 의해서 이 의회가 구성이 된다. 다시 얘기해서 뭐냐? 힘이 정말 없는 정당들 그냥 뭐 29개가 있고 하나의 정당이 하나의 정당 전체를 다 독식한다라고 하는 건 일당제겠죠. 복수정당제는 2개 이상의 정당이 경쟁하는 형태. 알겠습니까? 경쟁하는 형태. 그래서 우리나라는 당연히 이 복수정당제가 이루어지겠죠. 됐습니까? K라고 쓴 겁니다. 헌법에서요. 복수정당제를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우리나라 최고 규범인 헌법에서 2개 이상의 정당에 의해서 경쟁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럼 복수정당제 이제부터 설명할 테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이 복수정당제는 이런 게 있어요. 양당제 시스템이 있습니다. 양당제. 그 다음에 다당제 시스템이 있어요. 다당제 시스템. 자, 그럼 보시면 요 양과 그 다음에 다라는 말이 있어요. 양이라는 건 양쪽 할 때 그 양이에요. 알겠습니까? 양쪽. 그 다음 다당제는 마늘 다자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뭐 한자 뭐 그렇게 썩 많이 쓸 줄은 모르실 것 같은데 이 마늘 다자는 쓸 줄 알겠죠? 그러니까 정당이 여럿이다. 이건 정당이 둘이다. 라고 의역을 할 수는 직역을 할 수 있는데 원래 뜻은 양당제와 다당제의 뜻은 이겁니다. 양당제는 2개의 정당에 강력함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전국이 운영되는데 의회가 구성이 되는데 2개의 정당이 주인공이에요. 2개의 정당이 주인공. 그리고 이 다당제라고 하는 건 뭐냐? 3개 이상의 정당이 주인공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3개 이상의 정당이 주인공. 그러면 양당제 우리가 보통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양당제는 미국과 영국을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다당제는 독일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탈리아라든가 프랑스의 형태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자, 책의 왼쪽 날개에도 쓰여져 있을 거예요. 그런데 나라 이름 외우지 마십시오. 나라 이름. 혹시 학교 이제 선생님께서 이렇게 나라도 외워라라고 얘기하면 당연히 그렇게 쫓아가셔야 되겠지만 우리가 양당제다 다당제다라고 하는 건 나라로 구별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이 양당제라고 하는 건 이겁니다. 일단 과반 의석을 차지할
가능성이 있는 정당이 2개 이상입니다. 아니 2개입니다. 2개. 다시. 자, 쓸게요. 과반 의석의 가능성. 다시. 과반 의석의 가능성이 있는 정당이 2개. 요게 양당제입니다. 됐습니까? 그리고 이 다당제라고 하는 건 3개 이상의 정당에 의해서 경쟁 체제가 이루어지는 것. 요게 다당제 시스템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우리나라 사례를 보면 아주 쉬워요. 자, 지금 현재 여러분들 새누리당이 있고요. 새정치민주연합이 있어요. 됐습니까? 뭐 보수다 진보다 이런 얘기는 하고 싶진 않고요. 근데 이 새누리당과 그 다음에 새정치민주연합이 있는데 그러면 이 새누리당이 151석이 넘었거든요. 150 몇 석이거든요. 그러면 152석 하여튼 그런데 어쨌든 과반수를 차지했어요. 과반이라는 말의 뜻은 절반을 초과했다라는 뜻이거든요. 절반을 초과했어요. 그럼 우리나라 의원은 총 300석이에요. 총 300석. 300석 중에서 151석이 되면 과반수거든요. 그러면 이 새누리당이 지금 과반 의석을 차지했어요. 그리고 이 새누리당과 견줄 만한 정당이 우리나라 존재하나요? 한 130석 내외로 가지고 있는 정당이 있어요. 그게 뭐냐? 새정치민주연합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아주 전형적인 양당제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고 봅니다. 알겠습니까? 됐죠? 그럼 우리나라는 양당제였다가 다당제로 변신할 수 있을까요? 변신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새누리당의 힘이 빠졌어요. 새정치민주연합의 힘이 빠졌어요. 그래서 뭐 100석 이렇게 가져갑니다. 그럼 나머지 100석이 있을 때 한 7, 80석을 하나의 정당이 가져갔습니다. 그럼 다당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미국은 민주당과 공화당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영국은요. 영국은 대영제국이라고 하죠. 그런데 여기는 잉글랜드가 있죠. 상식이나 좀 넓혀봅시다. 그 다음에 또 뭐 있습니까? 웨일즈가 있죠. 그 긱스가 웨일즈 아닌가? 하여튼 스코틀랜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폴 있는데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잉글랜드, 그 다음에 웨일즈, 그 다음에 스코틀랜드, 그 다음에 북아일랜드 이렇게 있죠. 그런데 자, 영국은요. 이제 기본적으로 뭐냐? 보수당이 있어요. 정당 이름이 보수당이에요. 그리고 노동당이 있습니다. 노동당. 근데 학자들마다 말씀하신 게 약간씩 다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느냐. 과반 의석을 차지할 가능성이 있는 정당이 2개이며 그 다음 하나의 정당이 둘 중에 하나의 정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으면 양당제라고 선생님은 배웠고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까지 너무 까칠하게 들어가지 마시고요.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이렇게만 들어가시면 돼요. 그래서 양당제하고 다당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됐죠? 그런데 여기서요. 요 양당제와 다당제를 구별할 때 머릿속으로 잘 생각하면 정리해야 되는 게 의원내각제와의 결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요 정부 형태 정리해 드릴 때 의원내각제로 주인공을 삼으라 그랬어요. 대통령제로 주인공을 삼으라 그랬어요. 의원내각제로 주인공을 삼으라 그랬습니다. 그 이유가 계속 의원내각제하고 연동되는 게 많거든요. 됐습니까? 그래서 의원내각제를 생각을 하면서 공부하시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자, 갑니다. 양당제. 첫 번째, 2개 정당 중에 하나가 과반 의석을 차지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양당제 같은 경우에는 자,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정국이 안정될 수 있습니다. 정국이 안정될 수 있어요. 됐습니까? 둘 중에 하나니까. 됐습니까? 그 다음 다당제는요. 정국이 불안해질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유럽에서요, 이탈리아가요, 이 정치가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 정국이 불안해질 수 있다.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양당제 같은 경우에는 다수당의 횡포라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죠. 됐습니까? 다수당의 횡포. 그럼 다당제는 뭐가 있겠습니까? 다양한 의견이 반영되겠죠. 또는 소수파도 어느 정도 힘을 발휘할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이렇게 돼요. 그 다음 양당제는
정치적 책임 소재가 굉장히 뭐 하겠습니까? 명확하겠죠. 어이구, 이렇게 부러집니까? 명확합니다. 그런데 이 다당제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 책임 소재가 여기는 불명확할 수가 있겠죠. 여러 정당이 경쟁하는 시스템이니까. 됐습니까? 자, 그래서요. 여러분들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의원내각제와의 연동을 잘 기억하라 그랬어요. 의원내각제. 그러면 양당제하고 다당제 중에서 의원내각제와 결합을 한다면 어느 쪽이 단독내각 구성이 훨씬 용이할까요? 단독내각이라고 하는 건 하나의 정당이 하나의 내각을 만든 겁니다. 맞죠? 내각은 하나겠지만. 그러면 양당제와 다당제 중에 어디가 단독내각? 양당이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는 단독내각의 가능성이 크다. 그 다음 다당제 같은 경우에는 뭐냐? 연립 내각의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 당연히 이렇게 딱 연결하면 되겠죠. 연립 내각의 특징, 그 다음 단독 내각의 특징, 요 두 개를 딱 구별하시면 이 위에 것들 그냥 쭉쭉쭉 정리가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 양당제하고 다당제 이렇게 구별해 놓으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됐죠? 이렇게까지 하고 그 다음 문제를 풀면서 한 번 더 정리해 드릴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이제 선거를 바로 넘어갑니다. 선거. 자, 일로 와보세요. 자, 이제 선거를 하는데 여러분들 선거에서요 가장 핵심이 뭘까요? 선거에서 간접민주주의죠. 선거는 대표자 선출하는 거니까.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막 빨리 끝나는 거? 아닙니다. 이 선거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공정성입니다. 알겠습니까? 공정성이에요. 여러분들 공정하지 않은 선거가 치러졌습니다. 반칙을 해가지고 선거를 했습니다. 그럼 이거는 엄청나게 잘못된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자 보세요. 요 공정한 선거를 위해서 아주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두고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 내용을 간단하게 소개하고 오늘 선거의 4원칙까지 정리해 드릴 겁니다. 자, 보십시오. 공정한 선거를 위한 거. 첫 번째. 선거를 하는 지역구, 선거를 하는 동네, 선거구입니다. 여러분 선거구 생각해 보세요. 구는 동네라는 뜻이에요. 선거하는 동네. 후보자가 나와서 그 사람들 중에 이제 선출되는 거. 그 동네. 선거구. 선거구는 뭘로 합니까? 자, 이렇게 됩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선거하는 동네는 법으로 정한다라는 뜻이에요. 알겠습니까? 선거를 하는 동네는 법으로 정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선거구 법정주예요. 두 번째. 선거와 관련된 사무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운영을 합니다. 선관위라고 합니다. 선관위.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느냐. 선거를 아주 공정하게 운영을 해야 됩니다. 선거공영제라는 게 있어요. 선거공영제. 그리고 오늘 배우게 될 선거의 4원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거를 공부할 때 그 선거의 공부에 나오는 그 내용들이 있죠. 이건 다 모두 다 뭐 공정한 선거를 위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하나씩 제가 부연을 좀 해드릴 겁니다. 자, 볼게요. 선거구를 정하는 건 뭘로써? 법으로서 정하는 것이다. 됐죠? 그러면 법은 누가 만들까요? 국회.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선거구 법정주의에서 중요한 게 뭐냐? 국회의 업무입니다. 국회. 됐습니까? 그러면
이 선거구를 정하는 건 이 국회 내의 뭐냐?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존재합니다. 알겠습니까? 선거구 획정위원회. 획정. 여러분들 획정이라는 말은 뭔가요? 구획정리 이런 말 쓰죠? 됐습니까? 구획정리. 이건 뭐냐? 어떤 경계를 결정한다는 뜻이에요. 경계를. 자,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선거구 획정위원회에 선거구를 확정짓게 된다. 이렇게 해도 돼요. 됐습니까? 자, 이거 정리할 거 국회 포인트. 행정부라고 표시하면 절대 안 돼요. 행정부라고 하면 안 됩니다. 입법부, 국회입니다. 국회. 그런데 이 선거구를 왜 법으로 굳이 정해야 되느냐? 이겁니다. 게리 맨더링의 방지를 위해서, 게리맨더링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게리맨더링이라고 하는 거는 자 뭐냐? 자, 예전에 미국의 이 주지사 였던 게리 엘브리츠 게리인가 하여튼 그런데 이 게리라는 주지사가 뭐냐? 이 공화당과 민주당이 있다 그랬죠? 공화당에게 유리하게끔 선거구를 조작을 했어요. 됐습니까? 그랬더니 그 선거구가 모양새를 딱 보니까 셀러맨더, 도룡뇽의 모습을 띠고 있다라고 해서 이 게리와 셀러맨더를 합쳐서 게리맨더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선거구를 조작하는 거, 선거구를 자기에게 유리하게 자꾸 건드리는 거, 이거를 우리가 게리맨더링이라고 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 게리맨더링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그럼? 나쁜 거. 그러면 게리맨더링을 하기 위해서입니까? 게리맨더링을 막기 위해서입니까? 막기 위해서 선거구는 법으로 정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돼요. 게리맨더링. 자, 그래서 게리맨더링 방지다. 됐고. 네, 선거관리위원회 잡고 볼게요. 자, 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중앙관청은 뭐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그래서 이 중앙선관위가 있는데 요 뒤에서 한 번 더 정리할 기회가 있는데요. 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자, 그 위원이 총 3분이십니다. 총 3분이세요. 총. 그래서 3입니다. 총 9분이십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3명, 여기는 첫 번째, 여기는 대통령님께서 임명합니다. 설마 대통령이 3명이다 이렇게 해서 가진 않겠죠? 이 중앙선관위위원회 3명을 대통령이 임명을 합니다. 오케이. 그 다음 또 다른 3명은 어떻게 되느냐? 국회에서 선출을 합니다. 국회에서. 그 다음에 또 다른 3명은 사법부, 대법원장이 3명을 지명을 합니다. 알겠습니까? 이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됐죠? 그러면 이 대통령, 국회, 사법부라는 거 통해서 333이 나오는데 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위원장이 있습니다. 위원장. 요 위원장은 어떻게 하느냐? 내부 호선을 합니다. 내부 호선. 이 호자는 뭐냐면 서로 호자예요. 서로 호자. 알겠습니까? 서로 호자. 그래서 서로 간에 선거를 한다. 그 내부에서. 알겠죠? 자, 이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과 그 다음에 위원장이 있습니다. 이게 선거관리위원회. 그래서 여기는 헌법기관입니다. 헌법기관. 헌법에 쓰여져 있는 기관입니다. 실제로. 자, 이렇게 되고 이 선거공영제는 뭐 하는 것이냐? 자, 이렇게 합니다. 공정하게 운영하는 겁니다. 공정하게 운영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묶어볼게요. 요거는 선거법정주의,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는 선거관리위원회, 그 밑에는 선거공영제. 자, 공정한 운영, 그리고 선거 운동의 공정성을 보장합니다.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선거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국가가 부담을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이렇게 돼요. 비용. 그래서 이 돈이 없어서 정치에 입문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이런 것들이 있겠죠. 됐습니까? 선거공영제. 그리고 뭐 TV 토론 같은데. 그래서 여러분들
2012년도 12월에 대통령 선거를 했었는데 거기서 이 박근혜 대통령 후보가 당선이 됐고요. 그다음에 문재인 후보가 이제 안 됐고요. 그다음에 이 이정희 후보가 또 나왔었죠. 그러면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뭐 누구다라는 이제 지지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마음속으로. 그러면 내가 생각할 때 나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유세하고 막 그랬으면 좋겠죠. 그런데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걸 공정하게 다 운영을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TV 토론회 할 때도 뭐냐, 이 A 후보, B 후보, C 후보에게 말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아주 까칠할 정도로 시간을 재서 얘기하죠. 됐습니까? 이런 것들이 다 선거 공영제로서의 것들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럼 이제 오늘 배우는 것 중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선거 4원칙인데 이 선거 4원칙에는 뭐가 있습니까? 보통선거, 그 다음에 직접선거, 그 다음에 평등선거, 그 다음에 비밀선거, 그 다음에 자유선거의 원칙이 있습니다. 자, 선거의 4원칙인데 제가 그냥 5개 썼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자, 자유선거는 내가 선거하는 건 내 마음이다라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반대가 뭐겠습니까? 의무겠죠, 의무. 됐습니까? 그래서 호주 같은 경우에는 이 선거날 투표하지 않고 딴 데 갔다. 특별한 사유 없이. 그럴 경우에는 뭐냐? 벌금을 부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 일각에서도 이 자유선거가 아닌 의무로 규정을 하자. 만약에 이 선거날 참여하지 않으면 어떤 형벌을 뭐 징역 또는 뭐 벌금을 부과하자. 뭐 이런 주장들도 나오긴 하는데 그 주장을 하는 논거가 뭘까요? 정치적 무관심에 타파겠죠. 됐습니까? 아무래도 선거날 이 기표소에 가잖아요. 투표소에 가잖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한 번 더 생각을 하죠. 정치적으로 관심을 가질 수 있죠. 그래서 이 정치적 무관심을 해소하고자 이런 것들도 주장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선거날은 반드시 참여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뭐 그거는 다양한 생각이 있겠죠. 그 다음 보통 선거는 일정한 연령에 달하면 뭐냐? 성별, 학력, 재산의 차이를 가지고 누구한테 선거권 주고 누구한테 주지 않는 거. 이거는 보통 선거 위반이겠죠? 직접 선거는 내가 직접 가는 것이고 평등 선거는 모든 표의 값어치는 똑같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제가 끝내지요. 그럼 문제를 못 맞춰요. 그래서 제가 부연을 해 드릴 겁니다. 저로 한번 가볼게요. 자, 첫 번째. 자, 보통선거가 있습니다. 자, 이 보통선거의 반대말. 보통선거의 반대말은 이겁니다. 제한선거입니다. 요 말도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자, 선거권에 제한을 가했습니다. 그럼 이건 보통선거 위반이에요. 일정의 연령에 도달하면 선거권을 누구에게나 부여해야 됩니다. 알겠죠? 이게 보통선거입니다. 보통선거. 두 번째. 평등선거의 원칙이 있어요. 평등선거. 자, 이거는 반대말이 뭐냐? 차등선거입니다. 자, 왼쪽 날개 아주 잘 써놓은 글이 있거든요. 왼쪽 날개 한번 보세요. 자, 보세요. 여자라는 이유로 선거권을 주지 않았다. 이거는 뭐 위반입니까? 보통선거 위반. 여자에게도 선거권을 주었다. 하지만 남자의 표는 2표로 계산하고 여자의 표는 1표로 계산한다. 이거는 평등선거 위반입니다. 알겠습니까?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보통과 평등. 그래서 이 평등선거에서는 뭘 강조하느냐? 이겁니다. 모든 사람들의 표의 가치. 알겠습니까? 표의 가치의 등가성의 원리를 강조한다. 표의 가치의 등가성이에요. 등, 같다, 가치. 그래서 이 평등선거는 모든 사람들의 표는
똑같은 값어치를 가져야 한다라는 원칙, 이게 평등선거의 원칙입니다. 어렵지 않죠? 그 다음 자, 직접선거입니다. 이 직접선거의 원칙은 반대말 뭐 간접도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대리선거도 될 수 있습니다. 간접선거 또는 대리선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내가 직접 내 의사 표시를 해야 되는데 이런 거죠. 내가 직접 의사 표시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의사를 가공을 하는 거, 조작하는 거, 이런 것들은 직접선거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죠. 됐습니까? 이게 직접선거. 그 다음 마지막 비밀선거의 원칙. 비밀선거의 원칙. 자, 이 비밀선거의 원칙의 반대말은 무엇이냐? 이거는 공개선거겠죠. 내가 누구를 지지했는지 공개해야 할 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공개해야 될 의무가 없어요. 됐죠? 일단 사원칙을 했어요. 그리고 자유선거는 아까 슬쩍 얘기했고요. 됐죠? 의무투표제를 뭐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제부터 제가 이러쿵저러쿵 하는 말씀을 좀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저희 동네에 투표소가 어디에 있냐면 동사무소 건물이 있는데 동사무소 건물이 5층인가 그래요. 5층인가 6층 같은 그런데 투표소가 4층이었어요. 실제로 4층이었습니다. 4층. 근데 그 건물은 조금 높다 보니까 보통 이제 동사무소가 좀 낮은 건물이죠. 근데 저희 동네는 좀 이제 건물이 좀 크거든요. 근데 이 4층에 투표를 놓는데 엘리베이터가 있었어요. 있습니다, 건물에.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그러면 엘리베이터가 있으니까 4층까지 올라오는 게 문제가 되지 않죠. 됐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엘리베이터가 없는 건물에 4층에다 투표소를 설치했습니다. 투표소를 설치했습니다. 그러면 장애인에 대한 무슨 선거 원칙을 위반한 것입니까? 보통이죠. 됐습니까? 보통이죠. 왜? 그러니까 모든 장애인은 아니겠고 이제 그 걷지 못하시는 장애인들. 그러면 그 장애인들에 대해서 뭐냐? 4층까지 어떻게 걸어옵니까? 못 걸어오죠. 됐습니까? 그러므로 어떤 투표 설치가 여기다 쓸게요. 엘리베이터가 없는 건물에 투표소를 설치했다라고 하는 건 보통선거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요런 느낌을 잘 가져가셔야 돼요.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가 되시죠? 오케이. 그럼 이런 거는 뭐가 있을까요? 자, 잘 보세요. 선거구가 있어요. 선거구. A 지역구가 있고요. B 지역구가 있어요. 그런데 A 지역구는 유권자의 수가 예를 들어서 10만 명입니다. 그런데 B 지역구의 유권자는 100만 명, 50만 명입니다. 50만 명. 그러면 이 10만 명 대 50만 명이 있죠? 이게 5배 차이 아닙니까? 그러면 이 50만 명, 다시 얘기해서 그 지역에 유권자가 훨씬 많은 지역에 그 표는 값어치가 떨어지겠죠. 이해가 되시나요? 10만 명의 그 유권자와 그다음 50만 명의 유권자가 있을 때 거기에서 한 명씩 당선된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당연히 그 선거구 간의 인구 편차로 인해서 표의 값어치가 서로 달라지죠. 됐습니까? 그러면 선거구 간의 과도한 인구 편차라는 문제는 도, 평, 직, 비 중에서 어느 쪽에 논란이 있는 거예요? 보평식 비 중에 평이죠. 평. 여기는 뭐냐? 선거구 간 과도한 과도한 인구 편차라는 문제가 여기서 나올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여기가 이 평등선거 논란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럼 이거는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잘 한번 그러니까 느낌을 가져가야 돼요. 여러분들 이 선거구에서요 2명 뽑는 것도 있거든요. 그럼 2명 뽑는데 한 명은 80%를 득표했어요. 근데 한 명은 10%를 득표했어요. 그런데 80%짜리도 당선되고 10%짜리도 당선돼요. 그러면 이거는 뭐냐? 보평, 직비 중에 어느 쪽에 논란이 있을까요? 평이겠죠. 평. 그래서 여기는 뭐냐? 자, 한 지역구 내에서 2인 이상이 선출되는 경우에 뭐냐? 당선자 간의 득표 차이 이런 것들이 여기 들어가겠죠. 됐습니까?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자, 제가 한 표를 행사했어요. 그런데 한 표 행사했으면 내가 후보를 보고 찍었거든요. 후보. 그런데 후보를 찍은 표를 그 후보의 소속 정당을 지지한 표로 가공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나는 그 정당을 지지한다고 나는 의사표시한 적이 없는데 내가 좋아하는 후보를 찍었다는 이유로 내가 그 의원의 소속 정당을 좋아한 것처럼 가공을 했다. 이거는 잘못된 거죠. 이거는 무슨 선거 위반일까요? 직접 선거겠죠. 알겠습니까? 1인 1표제 하에서 내가 후보에게 찍었던 표가 그 소속 정당을 지지한 것으로 간주하는 거. 이런 것들. 됐죠? 그 다음 비밀선거일 경우에는 뭐냐? 우편선거 같은 게 대표적인 사례가 될 수 있겠죠. 우편으로 보냅니다. 그럼 내가 누구를 찍었는지 거기에 볼 수 있는 거죠. 됐습니까? 이런 것들이 비밀선거의 원칙에 그러니까 그 위반하는 그러한 사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냐? 요 보통선거, 평등선거, 그다음에 직접선거, 그다음에 비밀선거에 대해서 의미를 파악을 하시고요. 거기에 해당하는 사례를 여러분들이 좀 더 신경 쓰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러면 선거의 사원칙 이걸로 끝나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가 비례대표제를 배워야 되거든요. 이 비례대표제를 배우고 나서 한 번 더 정리해 드립니다. 아시겠죠? 요거 갖고만 다 되는 건 아닙니다. 아시겠죠?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얘기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문제 한번 풀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스스로 풀어보기 몇 페이지입니까? 71쪽입니다. 자, 그러면 의원 내각제 국가이다. 선거 결과에 따른 각 정당의 의석률입니다. 갑국 A당, B당이 있는데 이 두 개의 정당이 경쟁하죠. 그 다음에 을국은 여러 개의 정당. 그러니까 갑국은 양당제, 그 다음에 을국은 다당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기억. 갑국보다 다당제에서 정치적 책임 소재가 불명확하죠. 기억은 틀리고. 그 다음 니은 갑국과 달리 을국에서는 연립정부 구성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니은 맞고. 그 다음 디귿 을국보다 갑국에서 정국이 안정되겠죠. 양당제니까. 그 다음 릴 을국보다 갑국에서 소수 집단의 의사가 더 반영되지 못하겠죠. 왜? 갑국이 양당제니까 그 두 개의 정당이 거의 대부분의 국정이 운영될 수 있는 의견을 전달할 거 아닙니까? 맞죠? 그래서 답은 어떻게 됩니까? 니은하고 디귿으로 된 3번 찾으시면 됩니다. 다음 문제. 자, 다음 여기 이제 주관식인데요. 간단하게 체크해드립니다. 갑은 부재자 투표에서 실제 부재자가 투표했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투표자가 투표용지에 자신의 이름을 쓰게 하였다. 어이구. 이거는 공개죠. 비밀선거 원칙에 위반되는 것. 을국은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연령에 도달하더라도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후보자를 파악할 수 이거 뭡니까? 학력을 이유로 해서 제한을 가한 거죠. 보통선거에 위반하는 것. 그 다음에 병국의 의회는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으로 구성되는데 비례대표 의원의 경우 각 정당의 지역구 의원 선거에서 얻은 득표율에 비례하여 의석을 배분한다. 단 지역구 의원 선거에 무소속으로 입후한 사람은 없었으며 유권자 1인 1표를 행사한다. 이건 다음 시간까지 다 배우면 조금 더 쉬워지는데 이건 뭐냐? 아까 얘기했던 한 표를 행사했는데 내가 그 정당을 지지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얘기죠. 이거는 직접선거에 위반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직접선거. 자, 밑줄친 이것만이 갖는 일반적인 특징입니다. 자, 일찍이 브라이스는 그의 명저
현대민주주의론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것은 불가피한 존재이다. 누구도 아직 이것이 없는 대의정치 운영의 가능성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선거에서 혼돈에 빠지기 쉬운 투표자의 무리 속에서 질서를 가져다 준다. 만약 이러한 조직이 없다면 여론은 대체 어떻게 해서 일정한 목적을 위해 환기되며 교육되며 지도될 수 있는 것일까? 여러분들 정당은요. 여러분들 민주주의에선 정당이 무조건 있어야 된다라는 건 사실은 아니에요. 원래는. 근데 여러 가지로 해봤더니 정당과 함께 민주정치를 하니까 이게 가장 효율적인 것 같다. 이게 좋은 것 같다. 라고 해서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박원순 서울시장이요. 시민단체 활동을 굉장히 왕성하게 했었는데 이 시민단체에 의해서 국정이 운영될 수도 있는 거예요. 알겠죠? 지금은 이제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이지만 그러니까 정당은 뭐냐 여러 가지 해봤더니 정당이 가장 좋더라 해서 정당 정치를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다음. 자, 일반적인 특징입니다. 이건 많이 관심 쟁점 및 영역의 범위가 좁다, 넓죠. 공익의 실현, 그 다음에 정권의 획득. 그 다음 2번, 정부와 의회를 매개한다. 그래서 여기서 기억해야 될 단어, 당정협의회. 정당과 정부 간의 그러한 협의체를 만든다. 당정협의회. 요거 2번. 그 다음에 2번이 맞고요. 그러니까 답. 3번, 공익 실현이죠. 잘못됐고요. 4번 정책 결정자에게 전문적인 지식과 정보를 제공한다. 여기는 정당만이 하는 건 아니겠죠. 잘못됐고 5번 시민의 자발적 참여로 공동체의 이익을 추구한다. 이건 시민단체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시민단체까지 우리가 다 배우진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2번 하시면 되고요. 75조 헌법재판소의 결정 근거가 된 민주선거의 원칙입니다. 자, 이거는 한 지역구 지역 주민들은 선거구 간에 인구 편차가 심하다며 헌법재판소는 2009년 기초의회 선거구 의원당 1인당 평균 인구의 60%를 봐야 한다고 인용 결정하였다. 재판부는 투표 가치는 해당 의회 의원 1인당 평균 인구수를 기준으로 계산한 평균적인 투표 가치를 고려하는 방법이다라고 그게 타당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뭐냐? 평등 선거의 위반이겠죠. 평등 선거. 자, 1번. 요 자유의지 이건 자유선거의 원칙. 2번 선거권자가 누구에게 투표했는지 모르게 하는 거 이거는 비밀선거. 일정 연령에 달한 국민 모두 이거는 보통선거. 4번 선거권자가 행사한 한 표의 가치에 차등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이건 평등선거. 그러니까 답은 4번이겠죠. 그 다음 5번 대리인을 통하지 않고 선거권자의 의사에 따라 대표자가 결정되는 거 이건 직접 선거의 원칙이겠죠. 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저하고 이제 이번 시간에 정당과 선거에서 기본적인 원칙을 간단하게 보았습니다. 자, 오늘 했던 거 첫 번째 양당제와 다당제를 구별했어요. 양당제, 다당제. 그래서 특징 요거 잘 봐두시고요. 선거의 사원칙, 보통선거, 평등선거, 직접선거, 비밀선거 뜻을 잘 기억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위반되는 사례 그거를 잘 연결시켜서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되시겠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은요. 이번 시간과 연결되는 내용인데 정당과 선거제도로서 두 번째 정리 시간입니다. 조금 더 어려워지거든요. 여러분들 마음 단단히 먹고요. 이번 시간에 한 거 복습 철저히 하시고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